안녕하세요. 형성평가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6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세 가지 신경을 구성하는 뉴런 가에서 다가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A, B 사이의 거리와 CD 사이의 거리는 같다. 자, 먼저 우리 뉴런 어떤 뉴런인지부터 찾아볼게요. 가 뉴런 보겠습니다. 신경세포체가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구심성 뉴런이죠. 얘는 가는 구심성 뉴런. 그 다음에 구심성 뉴런이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해주죠. 그래서 나는 연합 뉴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원심성 뉴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구심성 뉴런에서 연합 뉴런, 그 다음에 연합 뉴런에서 원심성 뉴런, 이 가나 다 방향으로 흥분이나 자극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뉴런의 모양 보고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죠. 이쪽이 가지돌기고 이쪽이 축삭돌기니까 자극의 전달 방향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선지 보겠습니다. 가는 감각 뉴런이다. 네, 가는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뇌와 척수를 이룬다. 나, 연합 뉴런은 뇌와 척수를 이루는 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A와 C에 동시에 자극을 주었을 때 B보다 D에서 먼저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한다. A와 C에 동시에 자극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쌤이 여기다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극, 그 다음에도 C에다가도 자극.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문제에서 A, B 사이의 거리와 C와 D 사이의 거리는 같다고 나와 있었죠. 그러면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자, A와 B 사이는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있는 축삭돌기고 그 다음에 C와 D 사이에는 시냅스가 있네요. 그럼 우리 여러분 흥분은 한 뉴런 내에서 전도되는 속도와 다른 뉴런으로의 전달 과정에서 어떤 게 더 속도가 빨랐죠? 네, 한 뉴런 내에서 흥분의 전도가 훨씬 속도가 빨랐었죠. 흥분의 전달보다. 그래서 A와 C에 동시에 자극을 주면요. B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D가 아니라. 그런데 얘는 지금 D에 먼저 도착을 한다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냅스 요 틈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D가 B보다 먼저 도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는 뉴런의 세포막에서 이온의 분포와 이동 방법을 그림 나는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시간에 따른 막전이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 그림을 보면요. 세포막에서 이온의 분포. 지금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밖에 훨씬 많이 분포하고 있고 칼륨 이온은 세포 안쪽에 훨씬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림상으로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는 다 닫혀 있네요.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 보겠습니다. A에서는 칼륨의 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A 구간은 분극이네요. 분극일 때는 여러분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A는 분극. 분극 상태일 때도 이 마이너스 70으로 막전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항상 돌면서 나트륨을 밖으로 퍼내고 칼륨은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칼륨 이온 통로는 일부가 열려 있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음전화인 막단백질 때문에 분극 상태일 때도 자극을 받지 전에도 세포의 막 안쪽은 마이너스 70mV를 띄고 있었습니다. 1번, 그럼 칼륨의 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죠?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도 있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A에서 세포 막 안쪽은 양전화를 띈다. 자, 우리 분극 상태일 때는 세포 안쪽이 음전화였죠. 얘는 플러스가 아니라 음전화입니다. 그 다음 B에서 칼륨이 확산되어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 자극을 받은 다음에 탈분극이 일어나는 요 원인은 나트륨 이온의 유입이었죠.
칼륨 이온이 확산돼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는 나트륨 이온이죠. 나트륨 이온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C에서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안쪽이 바깥보다 높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나트륨의 농도는 어느 시점을 물어보든 항상 바깥쪽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안쪽이 높다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C뿐만 아니라 어느 지점을 물어봐도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바깥쪽이 더 안쪽보다 높습니다. 안쪽이 높은 게 아니라 바깥쪽이 높은 거, 나트륨은. 그 다음에 D에서 나트륨이 세포 밖으로 이동한다. D는 분극 상태죠. 분극 상태에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항상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 이동하는 나트륨의 이동 방법은 능동수송, ATP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이 나트륨 통로나 칼륨 통로를 이용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확산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림은 골격근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근육사면은 한 개의 핵이 있는 세포이다. 자, 근육사면은요, 우리 동물의 구성 단계 중에 세포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얘는 여러분이 근육 세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근육 세포긴 한데 얘는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근육 섬유는 세포 단계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이 근육 세포는 한 개의 핵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핵이 있는 다핵 세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핵이 있는 세포 이거 틀렸고요. 한 개의 핵이 아니라 다핵. 그 다음에 골격근이 이완하면 기역 부분이 길어진다. 자, 기역 부분은 우리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A대죠. A대의 길이는 골격근이 수축하거나 이완하거나 길어지거나 줄어들거나 변화 없습니다. 얘는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도 변하지 않습니다. 얘도 일정입니다. 골격근이 수축할 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단지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골격근이 수축하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니은 부분에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모두 있다. 쌤이 여기 기역 니은이 있는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삐뚤긴 하지만 자, 요렇게 돼 있고요. 쌤이 빨간색으로 그린 게 액틴 필라멘트,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입니다. 여기 조금 삐뚤어지긴 했는데 봐주세요. 잘. 그러면 기역 부분은 어디냐면요. 여기 이렇게 지금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이 기역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이렇게 니은으로 표시되어 있죠? 물론 그림에서는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다음 마디에 아이대에다가 니은을 표시하긴 했습니다. 그럼 니은 부분에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모두 있는 게 아니죠? 니은 부분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서 밝게 보이는 아이대 부분입니다. 모두 있는 게 아니고 액틴 필라멘트만 있다. 그리고 골격근에 연결된 뉴런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증가하면 근육 원섬유의 길이가 짧아진다. 자, 골격근에 연결된 뉴런은 모두 체성신경이고요. 체성신경의 그러니까 원심성 뉴런 중에 체성신경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됐다는 거는 이제 자극을 준 거니까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근육이 수축하니까 근육 원섬유의 길이는 짧아지게 되는 거. 자, 근육 원섬유의 마디는 이제 우리
이 Z선과 Z선 사이를 그린 원소묘 맞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5번이 맞는 설명이 돼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10쪽을 펴주세요. 자, A, B, C, D 이름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대뇌입니다. B는 간뇌, C는 우리 뒤통수에 있는 뇌, 소뇌였고요. D는 중간뇌, 중뇌. 그 다음에 E는 연수입니다. 그러면 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심장박동을 조절한다. 대뇌는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건 얘는 연수에 대한 설명이었죠. B는 안구운동을 조절한다. 간뇌가 안구운동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안구운동은 우리 중간뇌가 하는 일이었죠. 쌤이 교과서 기준으로 여기도 중간뇌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C는 감각과 운동의 중추이다. 손의 감각과 운동의 중추는 대뇌죠. 주로 대뇌가 관여를 하고요. 손해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손해는 대뇌와 함께 수위 운동을 조절해서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4번 D는 체온과 삼투압을 조절한다. 중간뇌는 체온과 삼투압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얘는 간뇌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E는 뇌줄기를 구성한다. 자, 여러분 뇌줄기는 누구였죠? 중간뇌, 뇌교, 연수가 뇌줄기이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네, 여러분이 중, 뇌, 연 이렇게 해서 뇌줄기를 외워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중추신경계와 심장이 연결된 그림입니다. 자율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 했으니까 얘는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감신경은 뇌에서 뻗어나오지 않죠.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수에서 뻗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부교감신경은 어느 기관에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연수에서 뻗어나올 수도 있고 중간뇌에서 뻗어나올 수도 있고 척수에서 뻗어나올 수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척수가 아니라 연수나 중간뇌에서 뻗어나오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길이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를 중추신경계라 칠게요. 그러면 우리 자율신경은 반응기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쌤이 반응기라고 쳐볼게요. 반응기에 이르기까지 2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고요.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후 뉴런이 더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길었어요. 그럼 얘가 부교감신경이라는 거는 신경절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뉴런의 길이가 더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시냅스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었다 칠게요. 여긴 연결돼 있어. 그러면 기억에 만약에 시냅스가 있다면 신경절 이후 뉴런이 더 길죠? 그럼 얘는 부교감이 아니라 교감신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절은 기억에 있는 게 아니라 니은에 있습니다. 여기가 신경절이 있었던 부분이고 기억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긴 부교감신경이 되겠죠. 그리고 심장의 분포에 있다는 거는 심장박동, 소화운동 이런 생명활동의 중추인 연수에서 뻗어나오니까 B는 연수고 A는 중간뇌가 되겠습니다. A, 기억. A는 동공반사의 중추이다. 네, 중간뇌는 동공반사의 중추 맞습니다. B는 중간뇌이다. 중간뇌가 아니라 연수입니다. 기억에 신경절이 있다. 기억에 신경절이 있지 않고 니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뜨거운 물체를 잡았을 때 손을 재빨리 떼는 반응의 경로를 나타낸 것. 자, 이 반응은 회피 반사에 해당을 하는 거였죠. 내가 뜨거운 물체나 아니면 날카로운 걸 밟았을 때 재빨리 손을 떼고 재빨리 발을 떼는 거. 요거는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서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는 척수 반사였습니다. 척수가 중추인 회피 반사. 이 반응의 중추는 척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A와 C를 연결해주는 척수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연합 뉴런의 이름을 선생님이 D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손을 떼기까지의 경로는 A에서 D를 거치고 그 다음에 C가 되겠죠? 그럼 A에서 D를 거치고 C로 오는 건 내가 잡자마자 뜨거워서 빨리 손을 떼게 하는 회피 반사의 경로였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뜨거운 물체를 잡았을 때 감각을 느끼기도 하죠. 뜨겁다라고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손을 빨리 떼게 하기 위해서 A로 들어왔던 그 감각기관의 정보가 D를 통해 C로 가서 손을 떼게 하는 명령을 내리고 B를 통해 대뇌에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척수 반사의 경로는 A, D, C지만 대뇌로는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대뇌로도 이 내가 잡았을 때 뜨거웠던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뜨겁다고 느끼고 우리 몸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대뇌를 거치지 않고 척수를 중추로 하는 회피 반사가 일어나서 손을 재빨리 떼고 B로도 흥분이 전달되는 게 맞습니다. C로 흥분이 전달되어 손을 뗀다. 쌤이 방금 A, D, C라고 했으니까 손을 뗀다 맞고요. C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증가한다. C는 지금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원심성 뉴런 중에서 체성신경이죠. 네, 골격근에 연결된 체성신경의 말단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우리 신경전달 물질이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 거기만 노르에피네프린이고 나머지는 다 체성신경, 부교감신경, 그 다음에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다 아세틸콜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A는 체성신경, C는 자율신경이다. C는 지금 내가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골격근에 분포된 신경이죠. 얘는 C는 자율신경이 아니라 체성신경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체성신경. 그리고 우리가 구심성 뉴런은 분류를 배우진 않았지만 구심성 뉴런에는 체성신경도 있고 감각을 전달하는 체성신경도 있고 체성신경이 아닌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A는 구심성 뉴런 중에서도 체성신경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앞에는 맞았지만 뒤에 C가 자율신경이라고 한 게 틀려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위장에 분포한 자율신경을 나타냈습니다. 자, 가신경은 신경절의 기준으로 해서 뒤에 게 짧고 앞에 기네요. 그러면 가는 부교감신경이 되겠습니다. 얘는 부교감. 나신경은 신경절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뉴런만 기네요. 그럼 얘는 교감신경. 우리가 길이를 통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수에서 뻗어나오니까 나신경은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게 맞고요. 가신경은 부교감은 연수, 척수, 중간내에서 뻗어나올 수 있는데 위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소화 운동을 담당하는 연수에서 뻗어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선지 볼게요. 긴장 상태일 때는 가신경이 흥분한다. 긴장 상태일 때는 교감신경이 흥분하죠. 얘는 나. A와 B는 같은 물질이다. 자, 여기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곳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만 다른 물질이 나옵니다. 여기만 노르에피네프린. 이고 나머지는
나머지 부분 여기, 여기, 여기는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래서 A와 B는 같은 물질인 게 아니죠. 다른 물질. 나신경은 소화운동을 억제한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교감신경은 소화운동 억제, 소화액 분비 억제니까 디귿이 맞는 선지에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프린트 1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분비샘에서 생성 분비된다. 외분비샘에서 생성 분비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생성되고 분비되었습니다. 혈액을 따라 이동하여 모든 표적세포에 작용한다. 자, 혈액을 따라 이동하여 온몸에 있는 세포들 중에 수용체가 있는 표적세포에 작용을 했었죠. 신경에 비해 작용 범위가 넓고 효과도 지속적이다. 신경에 비해 작용 범위 넓은 거 맞고 효과도 지속적인 게 맞습니다.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분비돼요. 네,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티록신의 기능은 세포 대사를 촉진시킨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과다증이나 결핍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티록신은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었고요. 이 뇌와 수체 전엽에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TSH가 분비됐었죠. 그래서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뇌하수체 전엽.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TSH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TRH가 있었습니다. 얘는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원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인데 TSH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됐습니다. 시상하부에서 TRH가 분비되면 TRH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럼 TSH는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티록신은 농도에 따라 다시 자신을 분비하게 했었던 원인인 TRH와 TSH의 분비를 음성으로 조절했었습니다. 기억은 뇌하수체 후엽이다. 뇌하수체 후엽이 아니라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TSH의 분비가 증가하면 당연히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도 증가할 테고요. 그러면 간에서 물질 대사도 촉진이 되겠죠. 왜냐하면 티록신의 기능이 세포의 물질 대사 촉진이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티록신의 농도가 높은 경우 티록신의 농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높습니다. 그러면 얘는 요 전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와서 이건 지울게요. 헷갈릴 것 같아서. 티록신의 분비를 증가시켰던 TRH와 TSH를 억제하게 됩니다. 티록신의 농도가 높으면 티록신이 다시 TRH와 TSH의 농도를 낮추게 돼요. 얘 분비를 감소시키고 그렇게 되면 티록신의 분비가 아까는 농도가 높았다가 티록신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정상적인 농도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티록신의 농도가 높은 경우 TRH의 분비는 억제되고 TRH의 분비가 억제되면 TSH의 분비도 억제됩니다. 여기는 억제. 디귿은 틀린 보기.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호르몬에 의한 혈장 삼투압의 조절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간내의 시상하부의 뇌하수체에서 분비되고요. 호르몬 A는 콩팥을 작용해서 혈장 삼투압을 변화시키는 애니까 호르몬 A는 항인효 호르몬이겠네요. 그리고 항인효 호르몬을 분비하는 간은 뇌하수체 후엽이 되겠습니다. 항인효 호르몬이 히읗이 들어가니까 뇌하수체도 히읗 들어가는 후엽. 이것을 쌤이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지 볼게요. 간은 뇌하수체 후엽이다. 간은 뇌하수체 후엽 맞고요. 호르몬 A의 농도가 높으면
오줌의 양이 많아진다 보겠습니다. 호르몬 A의 농도가 높다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면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겠죠?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한다는 건 몸 밖으로 나가는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줌의 양은 감소되는 거겠죠. 우리 몸으로 재흡수를 촉진한다는 거니까 그럼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오줌의 양은 줄어들 거고요. 여기서 선생님 오줌의 삼투압까지 한번 봅시다. 오줌의 양이 적다는 거는 우리가 오줌을 조금 싸는 거니까 그러면 고농도의 오줌이 되겠죠.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니은 보겠습니다. 호르몬 A의 농도가 높으면 오줌의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니까 오줌의 양은 감소합니다. 니은 보기 틀렸고요. 그 다음에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혈장 삼투압이 높다는 거는 우리 몸 체액의 농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짜게 먹었거나 아니면 땀을 흘려서 물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고농도 상태니까 신장에서는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야겠죠.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호르몬 A, 즉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혈장 삼투압이 낮아요. 물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저농도가 되면은 신장에서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를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물을 많이 마신 상태니까. 오히려 수분 재흡수를 억제해서 오줌을 많이 나가게 해야겠죠.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낮으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는 줄어들고요.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는 촉진됩니다. 혈장 삼투압과 항이뇨 호르몬이 여러분이 비례관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호르몬의 분비 이상에 따른 질환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자,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뇨병이 걸리는 거 맞고요. 우리 대사 단원에서도 했었죠. 항이뇨 호르몬의 결핍 보겠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결핍되면요.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서 오줌의 양을 조절하잖아요. 체내 삼투압과. 이 항이뇨 호르몬이 결핍됐다는 건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하지 못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아주 다량의 오줌이 생성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요붕증은 항이뇨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심한 갈증, 그리고 오줌의 양 증가, 그 다음에 탈수 증세를 보이는 게 이 병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의 결핍. 생장 호르몬은 이제 여러분이 잘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생장을 담당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 호르몬이 결핍이 되면 정상인보다 작은 키를 갖게 되는 난쟁이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이 과다되면요. 마찬가지로 말단 비대증, 우리 손발이나 정상인보다 매우 큰 키를 갖게 되는 말단 비대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티록신이 과다되게 되면요.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된다는 것은 갑상생 기능이 저하되는 게 아니라 갑상생 기능 항진증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티록신이 과다되면 갑상생 기능 저하가 아니고 갑상생 기능 항진증이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이 갑상생 기능 항진증은 증상이요. 안구 돌출, 체중 감소, 그 다음에 맥박수 증가. 만약에 티록신이 결핍되는 병도 있겠죠? 티록신이 결핍됐을 경우에는 갑상생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생 기능 저하증은 티록신의 결핍으로 일어나고 만성 피로,
체중 증가. 왜냐면 티록신이라는 애가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애니까 티록신이 부족하면 세포호흡이 촉진이 억제된다는 거니까 체중은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위를 잘 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84쪽, 여러분 교과서 84쪽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식사 후 정상인의 혈당량 변화를, 여기는 혈당량, 식사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밥 먹으면 혈당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당량이 증가했을 때는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이 분비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량 그래프와 비슷한 그래프의 개형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인슐린이었습니다. 그래서 X는 인슐린이고요. X는 글루카곤이다. 틀렸고요. 인슐린은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된다. 알파세포가 아니라 인슐린은 베타세포. X는 체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게 맞죠?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내로 흡수를 촉진시켜서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D급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떤 사람에게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저온 자극이니까 간내에서 감지를 하고 뇌하수체 전엽을 통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됐었죠. TSH가 갑상샘을 자극하고 그러면 갑상샘은 호르몬 기억, 티록신을 분비하겠죠. 티록신의 기능은 세포호흡을 촉진해서 물질대사를 증가시키고 그러면 세포호흡 과정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열 생산하는 방법을 늘리고 그 다음에 열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야겠죠. 지금 추운 상태니까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부 표면에 분포해 있는 모세혈관을 수축시키게 됩니다. 요거는 빠져나가는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이 티록신으로는 세포호흡을 촉진해서 열 에너지를 얻는 방법. 그러면 당연히 저온 자극이었을 때 피부의 혈관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이 흥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피부의 표면에 있는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기억은 티록신 맞고요. A는 원심성 신경이다. A는 교감신경,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원심성 신경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의 혈관 수축으로 열 발산량이 감소하겠죠. 피부 쪽에 흐르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부 쪽에 흐르는 혈액량을 줄인다는 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열의 양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격으로 수업하고 지금 또 문제풀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공부 화이팅하고 모두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